국민 앵커 백운기, 정확한 분석, 날카로운 시각. 백운기가 하면 다르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정치권에서 신당 얘기가 솔솔 피어오릅니다. 말 만들어내기 좋아하는 정치권이니까 이런저런 얘기가 나올 법하다 생각할 수 있지만 요즘 벌어지는 상황을 보면 신당 출연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당장 정치 바로 세우기 운동을 펼쳐왔던 신인규 대표가 국민의힘 탈당을 선언하면서 신당 창당 의지를 밝혔고, 이준석 전 대표와 유승민 전 의원도 신당 얘기를 꺼내는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이런 와중에 윤석열 신당 얘기도 나오는데 깊이 들여다보면 이대로는 안 된다, 이런 인식이 깔려 있는 것 같지요. 과연 내년 총선 지금 이 구도대로 치러질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 내용으로 토론해 보겠습니다. 생방송 백운기 정치본색 출발합니다. 생방송 백운기 정치본색은 여러분들이 만들어가는 방송입니다. 댓글 많이 참여해 주십시오. 저희가 선정해서 소개해 드리고 또 선물 디어루시에서 나오는 클렌징 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에 계신 분들도 많이 참여해 주시는데요. 댓글 많이 남겨주십시오. 외국에 계셔서 직접 못 드리지만 한국에 계시는 분들 선물할 수 있도록 주소 알려주시면 저희가 대신 전달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즘에 정치 본색 오늘 무슨 이슈 다룰까 궁금하지만 또 스픽스몰에서는 어떤 물건 소개할까 이런 게 궁금하다고 하는 분들도 많으시던데요. 이번에는 아주 특이한 선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생참치입니다. 생참치. 생참치 귀한 거 다 아시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냉동 참치가 아니라 배가 들어왔을 때만 먹을 수 있는 생참치인데 어젯밤에 참치 배가 들어왔답니다. 그래서 스픽스몰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발빠르게 준비했는데 완전 싱싱한 제품이고 생참치니까요. 한정 판매밖에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다음 주 화요일까지 500세트만 판매한다고 하니까 가시, 내장 이런 거 다 제거하고 살코기로만 보내드립니다. 집에서 썰어서 회로 드실 수도 있고 또 스테이크 좋아하시는 분은 스테이크로 드실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생참치 이번 기회에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장성철 소장 주문했죠? 바로 주문했습니다. 예. 주문이 완료됐습니다라고 제가 바로 벌써? 네. 아니 500세트인데 빨리빨리 해야죠. 근데 생참치는 먹기가 쉽지 않죠? 한번 먹어봤어요. 네. 그것도 외국 나와서 먹어봤습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도 사이판에서 한번 먹어봤는데 저도 사이판에서 먹었어요. 아, 그랬죠? 네. 근데 이게 냉동 참치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네. 그렇죠. 한번 이게 꼭. 바로 이렇게 잡아서 먹는 것 쉽지 않으니까. 근데 이게 통으로 간답니다. 이렇게 저희 썰어서 네. 하는 것이 아니라 통으로 가니까 직접 이제 썰어서 드시든지 아니면은 스테이크로 구워 드시든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물 이렇게 저희 스픽스몰에서 하는데 참 아이디어가 좋다 그런 생각 들어요. 그러네요. 신채규님, 야 낙지 도착했네. 만나게 먹고 힘내서 정어리 먹으러 가야겠다 그러셨는데 세발낙지도 저희가 했는데 반응이 좋았어요. 근데 세발낙지는 좀 기호가 갈려요. 예. 아직도 그걸 어떻게 먹나 그런 분도 계시고 저처럼 정말 기절할 정도로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저도 엄청 좋아합니다. 그러세요? 예. 그냥 이렇게 손으로 감아가지고 넣어서 소주 한잔 딱 먹으면 빨리 주문하세요, 그럼. 알겠습니다. 빨리 주문하세요. 스픽스몰에 지금도 남아있을지 모르겠는데 있으면 해봐요. 네. 저 지금 핸드폰에 지금 제가 주문할 수 없어서 제 아내한테 문자 보내서 빨리 네이버 스픽스몰 들어서 빨리 주문하라고 지금 생참치? 문자 보냈습니다. 세발낙지 좋아하시는군요. 세발낙지하고 생참치하고. 예. 세발낙지도 그 철이 있어요. 이게 지금이죠, 딱. 예, 딱 지금이에요. 봄, 가을에. 그때밖에 아니, 못 먹는 아니, 거니까. 또 그렇게 형수님한테 갑질을 하시고 그러십니까? 갑질이 아니라 부탁, 청원. 청원이네? 예.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는 과정이죠. 같은 편이시군요. 부부가 같이 드시면 좋아요. 그 대신 꽉꽉 씹어서 잘 드셔야 됩니다. 예, 그거 먹다가 목에 걸리면 고생합니다. 세발낙지는 정말 신이 내린 우리나라 갯벌만 존재하는 환상의 예, 생물이죠. 다른 나라 없어요? 다른 나라 없죠. 왜 갯벌이 그러냐면 이 없으니까. 전 세계 갯벌의 70%가 우리 한반도에 존재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예, 예. 그래서 이 갯벌이 지금
그 세계 자연유산으로 지금 등재 추진하고 있거든요. 유네스코에. 정조대왕 때는 어땠습니까? 정조대왕 때도 많이 있었는데 이 우리나라 해안이 옛날에 리아스식 해안이었잖아요. 들고 나고. 그런데 이제 이게 지금 간척 사업으로 많이 막혀서 갯벌이 좀 사라졌는데 이 갯벌은 전 세계에서도 가장 특별한 존재고요. 그러네요. 전 세계 70%가 우리나라에만 있는 겁니다. 아, 갯벌이도 그렇고. 정조대왕 때도 있었대요. 생물 종 다양성도 많고요. 그다음에 탄소를 엄청나게 흡수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생물이 자라고 크고 하는 그 환경 자체가 갯벌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새만금이라든지 이런 쪽은 호남 차별 때문에 이제 새만금이 생겼는데 어쩔 수 없이라도 지금이라도 저번에 스카우트 캠프 했던 그곳에 물을 개방해서 이제 바닷물이 들어오게 해서 이게 좀 해야 되는데 여전히 이걸 담수화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실패하고 있습니다. 아니 문재인 정권 때 안 하시고 뭐 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탓입니다. 이런 인문학자님들 모시고 우리가 고상한 얘기하고 있는데 장 소장 또 물을 흐리고 있어요. 땅을 살려도 땅을. 항상 정치적인 해석을 하는. 근데 제가 네 분 패널 소개했나요? 예. 김두수 시대정신연구소 대표, 김정욱 전 청와대 행정관,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준영 한신대 교수 네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예, 어서 안녕하세요. 오십시오. 예. 정치권 신당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신당 얘기가 계속 나오고 심지어 여론조사에서까지 뭐 윤석열 신당 만들면 어떻게 될 거냐, 이준석, 유승민 신당 만들면 몇 % 나올 거냐, 막 이런 여론조사도 나오고 그러던데 장성철 소장 정치권 소식 밝으시니까 이 게이지로 놓고 봤을 때 신당 출연 가능성을 100으로 놓고 봤을 때 어느 정도까지 지금 무르익은 것 같습니까? 120%죠. 출연 가능성은 100% 넘었어요. 왜냐하면 어제 이준석 대표가 신당 창당하겠다라고 선언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말을 했습니다. 어제 그 얘기를 신당 창당 선언으로 해석하십니까? 그렇게 봐야죠. 그러니까 일단 그러면 그 얘기 한번 들어봅시다. 네. 그리고 가보죠. 이준석, 유승민 신당은 낭설입니까? 적어도 제가 유승민 의원님은 상의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유승민 전 의원 빼고 네. 이준석 중심의 신당은 전혀 근거 없는 낭설입니까? 준비하고 있지도 않고요. 예.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뭔 얘기야 그러면? 네? 지금은 준비하지 않고 있지만 나중에는 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정리하면? 그게 뭐 해석이 어려운가요? 그런 거죠. 그런 거요? 네. 그래서 일각에서는 신당 띄워봤자 함께 하려고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많을 거다고 보시네. 그러면 이준석 신당을 뜨면 신당이라는 건요. 신당 형식이나 아니면 지향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는 겁니다. 저는 신당을 고민하고 있지 않지만은 네. 제가 신당을 만약 하게 된다면은 저는 비례 신당 같은 거 할 생각 없습니다. 아 지역구에 무조건 된다. 아니 저는 예를 들어 비례 신당에서 이준석의 입성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무슨 뭐 이런 비례 2번을 두고 다툴 거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예측은 뭐 이준석이 나가면 3, 4% 받을 거다 해서 매번 그냥 예측해놓고 부끄러움 모르고 다음날 와서 또 다른 예측하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예. 그냥 이제 뭐 이제 부끄러움을 모르는 상태까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요. 그 신당이라고 하는 건요. 대한민국 새로운 지향점이 나와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물론. 할 거면은 오히려 정당으로서 진짜 무슨 정의당 같이 이념 정당 할 거 아니면은 현실적으로 다수당이 되기 위한 목표를 추진할 수 있는 형태로 가야 된다. 무조건 이렇게 봅니다 저는. 그러면 거의 대부분의 지역구에 후보 낼 수도 있다. 후보 내는 거 이전에요. 그 전에 어느 정도 사람들이 생각하는 스펙트럼보다 훨씬 넓게 시작할 겁니다. 그거는. 예, 뭐 창당 선언만 안 했지 지금 장성철 소장 말씀처럼 신당 창당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들리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포괄 정당, 인물 중심의 정당을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강력한 지역주의 정당이잖아요. 그 영남 호남을 넘어선 어떤 그런 포괄 정당 개념, 예. 가치, 뭐 철학, 뭐 이념 이런 것들을 다 포괄하는 그런 정당을 만들고 싶어 하는데 저기에 보면은 뭐 유승민 대표랑은 지금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있습니다.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뒤에 또 한 얘기가 있어요. 제가 뭐 이준석 대표님하고 위주할 고주할 뭐 처음부터 이렇게 상의할 필요가 없는 관계입니다. 예. 이런 거거든요. 결국에는 두 분이 같이 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전망해 봅니다.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이준석, 유승민 함께 할 거다라고 네. 하는데 신인규 변호사가 어제 이제 국민의힘 탈당하지 않았습니까? 네. 신당 만들겠다고 또 얘기를 했는데 이런 신인규 변호사 등 젊은 정치인 다 포함되는 당일 것 같습니까?
신인규 변호사가 혼자 독자 정당을 하기에는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유승민, 이준석과 함께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신인규 예. 변호사도 이런 얘기를 했죠. 이준석 대표나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는 인지도가 높고 그분들은 정치를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당위성 부분에 상당히 장점이 있고 본인은 조직에 장점이 있다. 그리고 정치 실무에 장점이 있다. 이 두 분들이 합쳐지게 되면은 상당히 시너지 효과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준석 전 대표도 신당 만들려면 신인규 변호사의 그 조직력과 또한 실천력이 필요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전망을 해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성공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현재로선 성공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이 양당 정말 지역주의 거대 정당 맨날 싸워. 아우, 윤석열 싫어, 이재명 싫어. 이러한 분들이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분들이 그냥 중심을 좀 잡아줬으면 좋겠다.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점점 늘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에서 후보를 내가지고 당선되기는 어렵겠지만 정당 투표를 통해서 비례대표의 다수석을 좀 차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준석 대표가 얘기한 제가 뭐 비례정당 만들어가지고 제 당선되고 저 뺏지다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거는 신당 만드는 데 있어서의 명분과 당위성 부분이고 본인도 좀 그런 쪽을 통해서 배지를 다는 게 훨씬 더 안전한 길이 아닐까라고 전망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김두수 대표 전망을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일단 신당은 뭔가 하나 만들어지겠죠. 네, 지금 상황으로 보면 신당을 안 하면 바보죠. 바보다. 예, 이거는 뭐 지금 현재 이제 대통령으로부터 해서 이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보수 정당이 정말 어떤 의미에서는 쪼그라졌거든요. 이게 넓은 그러니까 보수의 저번 분석처럼 30% 20%가 있고 이쪽에 50%가 있다면 반반을 본다면 이 30% 영역을 차지하고 있어야 할 이 어떤 그 보수 영역이 극우 쪽으로 이동했단 말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정통 보수도 아니고 또 이준석 대표가 표현했듯이 뻐꾸기 알 탕난이다. 예. 정통 보수가 아니다 이제 규정을 했기 때문에 본인이 30을 차지하겠다 이렇게 선언한 겁니다, 사실. 그래서 정말 그 정통 보수를 경쟁한다면 이준석 대표가 20이 아니라 30이 될 수도 있다 생각이 들고 만약 인요한 핵심이 실패하고 그다음에 대통령 쪽에 검사 뭐 30명 내리 꼽으면서 여전히 대구 경북에 기반한 기득권이라면 대구 경북 사람들 입장에서 고양이를 키울 것인가 호랑이를 키울 것인가 하면서 이준석 대표가 만약에 대구에 출마하면 대구에서 바람이 불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수도권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지금 이제 수도권 경쟁력이 없는 국민의힘이 아니라 이준석 당으로 옮겨갈 사람이 많아지니까 진짜 보수에서 30과 20이 뒤집어질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김두수 대표 보시기에 지금 일단 보수 쪽에서 새로 출연하는 신당이 네. 극우에서 조금 멀어져 극우로부터 좀 거리를 두려고 하는 그런 정통 보수 이념 신당이 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반윤 신당이 될 것 같습니까? 일단 뭐 정치적으로 가장 말하기 쉬우면 반윤 신당이죠. 반윤 신당인데 이념적으로는 안보 보수에서 경제 보수. 그러니까 흔히 말하면 아스팔트 보수에서 시장 보수.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이준석 대표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상당히 이제 자유주의라고 하는 그리고 좀 더 그러니까 보수가 정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전통을 기반하고 뭐 규율을 강조하는 이런 데서 좀 자유로운 영혼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보수를 중도 보수가 한 20 정도밖에 안 되고 정통 보수가 30이라고 했던 이 구도가 허물어질 수 있는 예. 상당히 그런 뒤흔들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가능하고 거기에다가 또 어떤 의미에서 가파드, 김종인 이런 분들이 만약 이준석 쪽에 힘을 실고 이러면 판이 뒤집어질 수가 있죠. 예. 자, 신당이 일단은 만들어질 거다. 이건 뭐 100%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그 신당으로 갈 사람들이 누구냐 하는 것도 궁금한데 김종욱 교수께서는 지금 국민의힘이 있잖아요. 네. 이게 쪼개질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그거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이제 지금 처음으로 제3정당이라고 하는 것이 얘기가 나오니까 관심이 많은데요. 실제 주연은 아니에요. 조연들인 거죠. 그러니까 상수가 아닌 거죠.
변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나 계속 이렇게 못하는가에 기댈 수밖에 없는 거고, 민주당이 과거와 다르게 혁신할 수 있는가 없는가 기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많은 국민들은 너희들이 잘하니까 나와야 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둘 다 못하니까 나오라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제3정당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잘한다고 하더라도 두 개의 기득권 정당이 지금보다 더 나은 방식으로 가게 되면 공간은 좁아질 수밖에 없죠. 공간이 좁아들게 되면 그 사람들이 나오겠습니까? 못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은 새로움을 추구하죠. 그래서 과거에 예를 들면 친박연대, 그러니까 영남 지역과 비례를 결합한 거랑 국민의당, 그러니까 호남 지역과 비례를 결합한 방식을 통해서 기득권 정당에 대해서 한쪽은 지역구로 한쪽은 비례로 이렇게 응징하는 형태가 있었었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정당은 떴다방에 불과했었죠. 그러니까 자기 정체성을 갖기 어려운 구조인 거죠. 그러니까 저는 선거구제 개편 등 우리 정치 체제를 바꾸지 않는 한 소위 이 소선거제 하에서 양대 기득권 정당을 제외한 제3정당이 설 자리가 매우 협소한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반짝하고 거기에 대한 희망을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자양문들을 만들어낼 만한 능력이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좀 회의적인 측면이 있고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그것이 잘 돼서 한국 사회가 다당이라고 하는 형태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은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이준석이라는 인물, 유승민이라는 인물 또는 민주당에서 나온 뭐 일부의 인물들이 그 정도의 국민적 요구를 대변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약간은 좀 회의적이어서 이 두 분에 비해서는 좀 야박한 평가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 공감이 가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김준혁 교수, 우리가 그동안에 대선이나 총선 앞두고 신당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항상 그 중심에는 제3 정치 세력이라고 하는 그런 시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기존 정당 정치에 환멸을 느끼고 또 기존 정치인들한테 혐오를 느껴서 뭔가 새로운 정치 세력이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이제 신당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또는 뭐 이제 경제를 하던 사람이 아이고 이거 뭐 나라에다 돈 갖다 바치느니 내가 그냥 정당을 하나 만들어서 대통령 돼야겠다 해서 만든 정주영 케이스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제3 정치 세력으로는 기존 정치 세력에 대해서 좀 환멸을 느끼고 태어났던 것이 안철수 신당이라든지 문국현 신당이라든지 그런 형태 아니었습니까? 네, 네. 그런데 지금 얘기가 되는 신당은 그런 제3 정치 세력보다는 기존의 국민의힘을 지키고 있던 주류에 가까운 세력들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점령당하면서 쫓겨나고 그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그런 차원이라는 것에서 지금 나오는 신당 논의가 기존의 논의하고는 아주 다른 형태란 말이에요. 다르긴 하지만 지금 유승민, 이준석, 신인균 이분들이 조금 전에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명분으로 저는 가게 될 거다. 왜냐면 그냥 야 우리 열받아서 그냥 나오는 거야 이렇게 하면 신당 창당 명분이 안 쓰잖아요. 이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조금 전에 민생보수, 경제보수 이런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런 방식의 명분을 내세울 거다. 저는 이 신당이 저는 굉장히 성공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제가 성공할 것 같은 느낌이 죄송합니다. 어제 제가 그 지역에서 강의를 했었어요. 예. 강의를 했는데 70이 조금 넘으신 어르신이었는데 굉장히 해박하시고 내공이 굉장히 있으시더라고요.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는 좀 약간 보수적인 사람인데 현재 국민의힘은 이 보수적인 정당이 아니다. 그렇다고 민주당 지지하기도 굉장히 애매한데 정말 참신한 사람들이 나와서 진짜 보수 이야기하면 난 거기 지지하고 싶다. 김 교수님 생각이 좀 어떠냐? 뭐 이제 이런 이야기를 이제 같이 좀 나눴는데 만약에 유승민, 이준석 이 사람들이 신당을 창당하게 되면 이분들이 여기를 지지할 수 있겠구나. 일단 기본적으로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유승민 같은 경제통 이제 그럼 앞으로 경제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대안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지르기만 하지 대안을 이야기하지 못하는데 최소 유승민 정도 되는 인물은 대안을 이야기할 수 있는 인물이고 2030 세대들 입장에서도 지금 뭐 5% 세대, 7% 세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굉장히 좀 보수화되어 가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젊고 깨끗하고 신선한 보수가 나온다. 그러면 지지할 수 있는데 이준석 같은 사람이 그런 케이스고 신인규 변호사 같은 사람이 그런 케이스란 말이죠. 그럼 2030 세대 한 축은 그 이준석, 신인규 그리고 여기에 경제를 이제 다시 되찾고 정통 보수를 원하는 이제 한 50대 이후의 중년들 또
고령층들은 유승민. 이렇게 된다면은 상당한 파괴력을 가진 저는 최소 20%대를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신당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이렇게 신당을 쭉 들여다보고 있는데 아직은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체제가 견고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쪽은 얘기가 덜 나오는 상황이죠. 일단 지난번에 구속영장 기각되고 또 보궐선거에서 이기면서 이재명 대표 체제가 더 강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요. 문제는 이준석, 유승민 이쪽에서 신당을 만들었을 때 민주당 지지자들 표까지도 잠식할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온다는 점입니다. 그 내용 한번 살펴볼 텐데요.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도 그런 점을 얘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가령 뭐 이준석, 유승민제 저런 당이 생기잖아요. 네. 따로 나가서 하잖아요. 예. 그럼 지역구 선거에서 이 국민의힘이 굉장히 어려워진다고 그러는데 그건 그렇지 않아요. 그래 그러니까 여당에 굉장히 이게 타격을 줄 것이다는데 그건 아닙니까? 오히려 민주당 표를 더 많이 가지고. 그렇게 보세요. 예. 그건 왜 그렇게 보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 대통령 저 국정 뭐 지지도를 예. 보면은 이 중도라고 하는 사람들 쪽에서도 뭐 거의 뭐 7대3 이 정도로 저 민주당을 부정적이잖아요. 그게 이제 중도 표를 근데 거기가 주로 그 표를 가지고 간단 말이죠. 대통령에 대해서 상당히 국정 수행에 대해서 부정적인 표. 김두수 대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발언. 일단 유인태 의원은 좀 멀리서 바둑판을 보면 좀 잘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일반적인 수준에서의 뭐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냥 한국 정치 구조나 환경에서 보면 두 당이 상당히 공존을 하고 있는데 적대적 공존을 하고 있다 보니까 한쪽이 분열하면 다른 쪽도 분열하고 또 한쪽이 통합하면 다른 쪽도 통합하는 그런 것이 과거의 이제 정당사의 흐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경우에도 보면 제가 이제 분석한 대로 이제 3대 2대 2대 3 이런 식으로 이제 보수 진보가 이렇게 펼쳐져 있다고 하는 측면에서 그러니까 진보 쪽 영역은 지금 좀 덜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지금 현재 과거에 20을 표방하려고 했던 정의당이나 이런 쪽이 무너져가지고 민주당이 그러니까 40, 10 이렇게 구성하고 있었거든요. 그 지금 이제 정의당이 표현했던 10도 한 5로 줄어들어 있는 상태에서 민주당이 한 45, 5돼 있는 상태에서 이 45에 지금 불안감이 좀 있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당 내에서 일단 뭐 수박 논쟁 같은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가결 뭐 5인방 그러면서 이제 이런 부분에 되면서 여기에 당내 어떤 열성당원이라고 하는 개딸들이 이제 집중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부각시키면서 당내 이제 이런 사람에 대한 이제 경쟁 그 구도가 지금 경선에서 대항마들이 쭉 생기면서 이 부분이 이제 갈등 요소로 등장하고 있거든요. 이걸 이제 종선을 공천하는 쪽에서 결선 투표제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제도적 보완을 하지 않으면 극단적으로는 그러니까 이제 저희 친명과 비명 이런 식으로 대결하게 되면 거기에서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쪽들이 튀어나와 버리면 자연스럽게 45 정도의 포션을 가지고 있는 데가 다시 10이 분리돼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영역의 어떤 가능성 때문에 여전히 이준석 신당에 오는 파고가 민주당에도 미칠 가능성이 있다. 그 잠재성은 여전히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유인태 전 사무총장 얘기가 설득력을 갖는 이유는 여론조사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 뉴스토마토 여론조사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혹시 좀 띄워주실 수 있나요? 네, 지금은 준비되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우리가 그제 보여드렸으니까요. 그때 만약에 이준석, 유승민 신당을 만든다면 17.4% 지지를 얻는 걸로 조사가 됐는데요. 민주당 지지했던 게 8.5%가 빠져나가고 국민의힘이 4.3% 줄어드는 걸로 그렇게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유인태 전 사무총장 얘기도 귀 기울여 들을만 합니다. 특히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호남에서 21.3%가 이탈하는 걸로 이렇게 조사가 됐는데 김정욱 교수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저도 이 데이터 봤는데요. 저는 뭐 제가 볼 때 예방주사 같아요. 민주당한테는요.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신당이 나오게 되면 낡은 정당, 구태 정당 이미지 때문에 예를 들면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응징 투표로 민주당한테 지지하는 경향이 많은데 유승민, 이준석 신당이 나오면 17.10%라고 얘기하고 민주당이 한 8% 정도가 더 아래로 하락을 하는데 그 이유는 아마도 민주당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유승민, 이준석으로 가고 대신 윤석열 신당을 지지하거나 국민의힘을 지지했던 사람들은 유승민, 이준석 신당으로 가지 않는 또 경향이 또 강해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가 예를 들면 이렇게 좀 균등하게 맞아가는 측면이 분명히 있어서 여기에 핵심은 뭐냐면 적어도 20, 30대와 중도들은 기득권 정당과 다른 새로운 정치를 요구한다. 그것이 만약에 민주당이라면 민주당한테, 이준석, 유승민 신당이라면 여기에 갈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부터 혁신 경쟁을 해야 한다 이런 생각은 들긴 합니다만 저는 아까 유인태 전 사무총장이 말씀하신 말에는 좀 동의하기 어려운 측면은 분명히 있어요. 왜냐하면 핵심은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정치권을 주로 중심을 보는데요. 저는 민심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미디어 토마토 말씀하시는데요. 여기 보면 매우 국정 운영에 매우 반대한다가 46%입니다. 30대부터 50대까지는요. 60% 이상이 매우 반대예요. 그러니까 다음 선거는 어떤 형태로든지 정권을 심판하는 흐름이 훨씬 더 큰 겁니다. 새로운 정치보다 더 큰 건 현 정부를 심판하는 선거가 더 강하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아마도 새로운 정치에게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표를 줄 가능성은 높습니다만 소선거제 하에서 정권을 심판할 수 있는 방법은 한 정당에게 몰아주는 측면이 매우 강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여론의 정서적인 반응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내년 4월 선거를 저렇게 설명하게 되면은 저는 오히려 그 본인의 생각들을 많이 반영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저 말씀에 해당은 이해하지만 더 중요한 건 지금 민심이 현 정부를 얼마만큼 심판하려고 하는가 여기에 얼마만큼 부응하는가 이게 제가 볼 때는 4월 국회의원 선거에 정당에 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포지션이고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장성철 소장 시각은요? 신당이 파괴력을 갖는 것은 지역구에서 파괴력을 가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파괴력이라 하면은 신당 후보가 지역구에서 출마했을 때 당선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봐야 되는데 지금 지역에서는요 여야 지지층들이 완전 쫙 갈려가지고 만약에 국민의힘 지지하는 사람이 그래도 나는 이준석, 유승민 이쪽에서 낸 후보를 좀 찍고 싶어 라고 하면 아 민주당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겠구나 아 이거는 좀 안 되겠다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아서 지역구에서는 신당의 파괴력은 없을 것 같고요. 결국에는 그래 저런 사람들이 좀 비례대표로 국회에 있었으면 좋겠네 그러면은 좀 정치권이 많이 좀 괜찮아지겠네 라고 생각을 할 거기 때문에 정당 투표, 비례대표에서 상당한 의석수를 가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망해 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준석 신당이 만들어지면 민주당 지지표가 이탈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가 자꾸 극우 쪽으로 가면서 중도층의 표심이 민주당 쪽으로 와 있는데 이준석 신당이 만들어지면 그 중도층 민주당을 지지했던 표들이 이준석 신당 쪽으로 갈 수 있지 않느냐 그 얘기 같아요. 그러니까 전통적 민주당 지지층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김준혁 교수 그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정확히 제가 혹시 질문을 하면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했습니다.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 유인태 의원님 말씀은 민주당이 좀 잘 되라고 하는 말씀이 지금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데 저 말씀의 내부는 가만히 들여다보면 김동연 지사를 지지할 사람과 겹치지 않느냐. 알게 모르게 지금 유인태 전 의원이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지지한다라고 많이 이야기되고 있거든요. 실제 그 친동생분이 지금 경기문화재단 대표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런 과정에서 유인태 의원이 하는 발언들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약간의 좀 비판의 어조고 김동연 지사나 혹은 그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민주당 내부에서도 유인태 의원의 발언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것도 있긴 하지만은 유인태 의원의 저 발언은 조금 전에 앵커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중도층에서 윤석열 정부가 너무나 엉터리이기 때문에
민주당을 지금 지지하자라고 하는 약간의 그 중도 보수적 세력들이 지금 민주당 지지층으로 변하고 있는 것을 뺏어갈 거다. 근데 그 세력들이 김동연 쪽과 김동연 지사 쪽을 지지하는 세력과 좀 결합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한 약간의 지금 두려움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좀 같이 내포되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자, 이준석 신당 얘기가 나와서 어떻게 될 것인지 전망을 해봤는데요. 오늘 댓글 올려주시는 분들은 이준석 신당에 대해서는 의견이 좀 많이 갈리는 것 같습니다. 스파픽스 하이님, 이준석 전 대표는 윤정부 행태에 대해서 제대로 비판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기기 위한 정치를 하는 것 같은데요. 레모님, 나가서 한번 춥고 배고픔을 맛본 사람들은 잘 나가지 않으려고 할 것 같습니다. 신인들의 패기로 나가는 것 아니면요. 무한질주님, 신당 창당하지 말고 딱 한 놈만 정리해라. 그러면 게임 끝. 이은주님, 이준석 대표는 어떤 모습으로 포장해도 양두구육 당사자이고 갈라치기로 대한민국 정치를 두 조각 낸 장본인입니다. 포장으로 모든 것을 가릴 수는 없는 겁니다. 본인부터 정식으로 마음에서 우러나는 사과부터 하고 정치하십시오. 체리 K님, 이준석 대표는 이미 기성 정치 세대에 물든 정치인입니다. 그런 의견 주셨는데요. 일단 지금 이제 여권 내부에서 신당 얘기가 이렇게 솔솔 피어오르는데 그 전에 사실은 윤석열 신당 얘기가 나왔더랬습니다. 윤석열 신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정권을 잡자마자 사실 신당 얘기가 나왔습니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을 임명할 때부터 김한길이 누구냐? 당 창당 전문가 아니냐?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스스로 자기 뭐 당을 하나 만들어서 끌고 가려고 하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가 그냥 물밑에서 조금 있었고 그때는 이제 선거가 한참 남은 시점이고 정권 출범 초기라 그런 얘기가 없었는데 나중에 지금 흘러가는 걸 보니까 뭔가가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육성이 한번 공개가 된 적이 있었죠. 대선 과정에서 당을 뽀개버린다 뭐 이런 얘기. 원래 그런 생각이 있는 것 아닐까? 거기에 이제 결정적으로 최근에 김한길 위원장 그동안 그림자처럼 움직이다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대통령 바로 옆에 서 있고 대통령이 김한길 위원장 한껏 띄워주는 발언하고 요즘에 이제 김한길 위원장이 자꾸 등장하고 거기에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으로 김한길 위원장이 추천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인용환 교수가 임명이 되고 이러면서 뭔가가 좀 이상하다 그런 생각을 사람들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신당 한번 가능성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김두수 대표, 윤석열 신당 얘기는 왜 나온 겁니까? 일단 원본은 이준석 당대표가 있으면 친이 쿠데타로 한번 할 생각을 애초에는 가지고 있었죠. 근데 이제 이준석 당대표를 쫓아내는데 성공했기 때문에 그리고 성공했고 국민 누가 봐도 현재 국민의힘은 윤석열 당이죠. 신인규 상근 부대변인이 이번에 이제 탈당하면서 냈지만 윤석열에 의한 윤석열을 이한 당이 국민의당으로 변질 사당화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만큼 이제 돼 있는데 지금에 와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본인이 장악한 이 국민의힘이 총선에 이길 수 없으니 여기에 이제 분치를 해야 되는데 분치를 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이제 혁신위를 띄우고 혁신위의 2라운드에 비대위를 띄우기는 쉬워 보이지 않는데 비대위 같은 형식의 어떤 친위 세력이 장악하는 형식으로 들어가서 예를 들면 뭐 공동선대위라든지 이런 이름으로 모든 공천을 이제 이임받는 당대표를 그 완전히 이제 근한 없는 쪽으로 또 이 공천이나 이런 어떤 시스템의 규칙은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정말 눈에는 보이지 않으면서 실질적으로는 친위 쿠데타 형식의 어떤 이런 장악이 1, 2월에 가능하지 않을까 이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다른 식으로 표현해서 윤석열 신당 이런 이름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의미에서 윤석열 신당은 불가능하지만 국민의힘을 윤석열 신당식으로 운영할 가능성은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대통령실에서는 부인하고 또 진중권 작가 같은 경우에도
회의적인 그런 반응을 보이던데요. 진중권 씨가 라디오에서 했던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윤석열 신당 조사는 왜 했는지 모르겠더니 이건 그 넌센스잖아요. 국민의힘과 아니 윤석열 국민의힘이 신당과 지금 이미 윤석열 당인데 아, 왜 신당을 왜 그 조사 문항 자체가 예, 잘못됐다, 설계가 잘못됐다. 저는 설계 자체가 굉장히 잘못됐다고 보고 그다음에 재밌는 건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바로 그거 유승민 이준석 신당 지지층의 절반 가량이 민주당을 지지했다라는 것들. 중도층이었다. 이게 바로 그러니까 중도 보수거든요. 이걸 갖다 다 내준 거예요 지금 민주당한테. 예. 그래서 이걸 회복하기 위해서는 유승민 이준석이 이제 이걸 갖다 이제 국힘에서 포섭을 해야 되는데 포용하고. 포용을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유승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뭐랄까 그 대구 지역에서 일반 배신자 낙인이 좀 찍혀 있고 이준석 같은 경우는 감정적으로 굉장히 격앙되어 있더라고요. 그쪽 층들이. 그리고 또 이준석한테 또 들었는데 그러니까 자꾸 자기랑 유승민하고 이준석이 묶어가지고 엄청나게 친한 것 같은데 사실은 좀 뭐랄까 어렵다 그러더라고요. 자기 아버님의 친구라나. 그래서 그렇죠. 예, 굉장히 맞아요. 좀 사실은 개인적으로 상당히 어려워하는 관계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윤석열 신당 조사 자체에 한 것이 넌센스다라고 하는데 윤석열 신당 얘기가 나오니까 한 거 아닌가 싶어요, 김종욱 교수. 예, 그러니까 뭐 상상은 자유인데요. 제가 볼 때 헛된 꿈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핵심은 대통령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게 가장 핵심인데, 그러니까 대통령이 바뀌어야 신당을 할 수 있는 전제 조건이 만들어지는데 제가 볼 때 대통령은 바뀔 생각이 전혀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대통령이 없잖아요. 어떻게 야당 당대표랑 1년 6개월 동안 한 번도 안 만나는 대통령이 존재했었습니까? 그리고 영수회담 얘기했더니 영수회담 생각 없다. 니들끼리 둘이 만난 다음에 하는 거 봐서 만날지 안 만날지 결정할게. 이렇게 얘기하는 대통령. 선거에 패배하고 나서도 사과도 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헛된 꿈을 꾸고 있다. 만약에 할 수 있다면 그런 거겠죠. 모든 정권을 유승민과 이준석에게 주겠어. 당신들이 당을 새롭게 꾸려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 주겠습니까? 못 주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한 상상인 거고요. 만약에 민주당에 누가 온다라고 치면 지금 올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게 뭐 조홍천, 이상민 의원 뭐 이런 의원들인데 온다고 무슨 거기가 나름대로 국민들에게 무슨 충격을 주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상황이어서요. 저는 망하는 길로 가고 있다. 어떤 형태로든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행태들은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고 망하는 길로 가고 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대통령은 제가 볼 때 절대 변하지 않을 것이다. 이 상태로 가도 상관없다라고 저는 판단하지 않는 한 이런 길을 가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길을 간다면 이런 길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거라면 내버려 둬야죠. 뭐 저희가 굳이 앉아가지고 왜 신당까지 고민을 해줘야 될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을 뽀개버린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것이 여운이 남아서 윤석열 신당설이 더 힘을 얻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교탐사가 들려줬던 대선 기간에 윤석열 후보가 했던 발언을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시간에요. 이제 그러니까 원장님이 어떤 네. 의도인지 제가 파악을 했어요. 이제 네네. 저도 이제 상황을 가만히 네네. 설명을 들어보니까 아 네. 깊은 뜻이 있었구나. 그럼요. 그럼 이제 아니 제가 원장님은 그렇다고 지금 네. 결정하고 한 것도 아니고 자우리가 만약에 이해가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만에 하나 네. 들어가시면은 호랑이 굴에 들어가셔가지고 호랑이가 되십시오. 기왕에 그래야죠. 들어가시려면은 예. 그러려고 그래가지고 하는 거고 완전 안 접수를 그러면은 하시죠. 접수를 해버려. 만약에 이놈의 새끼들 가서 네. 개판 치면은 예, 예. 당 완전히 뽀개버리고 예, 어? 깨버려. 아니 그러고 네. 국힘에 예, 어? 예. 지금 국힘 당원 26만 명입니다. 아 맞아요. 예. 제가 만약에 국힘에 나중에 들어간다 네. 그러면은 예. 국힘에 좀 많이 입당해갖고 당원을 네. 100만 명 이상 좀 만들어 주셔갖고 아 예. 국힘의 지도부 다 소환해 예, 오케이. 바꿔버려 전부 예, 탄핵시켜버리고. 아니 그렇게 하자고요. 예. 저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때는 말 안 들으면 저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였고 지금은 이제 상황이 다르죠. 대표도 본인 뜻대로 세워놓은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윤석열 신당 얘기가 나오니까 좀 의아해하지요. 장성철 소장, 윤석열 신당은 가능합니까? 불가능하다고 보여지는데, 그러니까 계속 연구를 할 것 같아요. 두 가지 방법으로. 그러니까 아니 지금 국민의힘 저 당 가지고 내년 총선 승리할 수 있을까? 저 그냥 좀 윤석열 신당으로 만들어가지고 좀 한번 판을 흔들어 볼까? 이런 생각도 있는 것 같고요. 가능성이 좀 낮다고 생각하지만 또 하나는 야 우리가 다수당이 안 되더라도 내가 이제 내년에 공천하고 나면
국회의원들이 내 말 안 들을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있는 국회의원들 다 공천 주지 말고 그냥 지금까지 나를 따르고 신뢰하고 또한 내가 믿는 그런 사람들 대규모로 공천 줘서 우리가 다수당이 안 되더라도 나를 강력하게 지지해주고 옹호해주는 한 8, 90명 국회의원들만 있으면 내가 뭐 국정 운영하는데 뭐 어려움이 있을까? 그런 생각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흐름으로 나타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제가 얘기 듣기로는 외곽에 일단은 뭐 지금 대통령 참모들이나 아니면은 정부에 있는 장차관들 중에서 정치하고 싶어 하는 분들 빼고 그냥 외곽에 있는 분들 중에서 내년에 출마하고 싶어 하는 윤석열 대통령을 좋아하는 분들이 당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 당과 국민의힘이 신설 합당을 해서 새로운 정당 형태로 국민들 앞에 딱 새로운 메뉴를 내놓는 거죠. 우리는 달라졌어요. 우리는 새로운 정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지지해 주세요. 이런 식의 캠페인성 창당을 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윤석열 대통령 신당 얘기가 나오는 이유 여러 가지 분석을 하는데 또 이런 의견 주신 분도 있네요. 아싸님, 신당 만들 겁니다. 탄핵 저지선이 필요하거든요. 국힘 의원들 탄핵 국면 들어가면 다 돌아설 거라고 보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제가 이렇게 그 댓글 볼 때마다 정말 우리 국민들 정치 집단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장성철 소장 말씀에도 그런 뉘앙스가 좀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김준혁 교수님. 예. 지금 국민의힘이라고 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보호하는 것 같지만 만약에 총선 끝나고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아졌을 때 과연 지금 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나를 끝까지 보호해 줄 것인가, 그렇죠. 지지해 줄 것인가 이런 생각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당연히 있죠. 윤석열 대통령이 바보가 아니고 대통령실 참모들도 바보가 아닌데 그런 생각 당연히 하죠. 저는 근데 이제 윤석열 신당이라고 하는 것이 이름만 좀 바꾸는 신당이 될 거다. 과거에 대통령을 중심으로 하는 신당이 만들어진 게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열린우리당이었지 않습니까? 열린우리당 창당 과정에 대해서는 이제 당시 열린우리당 사무총장 하셨던 염동연 전 의원이 자세하게 밝혀놓은 게 있어요. 그때는 대통령이 당내에서 영향력이 없기 때문에 대통령의 영향력을 키우고 대통령을 중심으로 하는 정당을 만들고 싶어서 열린우리당을 그 민주당 안에서 독자적으로 만들었던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윤석열 신당은 좀 내용이 좀 달라요. 윤석열 신당은 철저하게 윤석열을 중심으로 하는 것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국민의힘을 장악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신당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운데 열린우리당이 대통령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거꾸로 윤석열 신당은 대통령도 있지만 그 밑에 있는 참모들이나 의원들이 현재의 국민의힘으로는 자기들이 살 길이 없다. 이런 판단들을 지금 내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을 좀 바꾸고 모양새를 조금 바꿔서 신선감을 더 주어서 자기들이 살겠다는 의도, 여기에 더해서 윤석열 대통령도 조금 전에 앵커님 말씀하셨지만 만약에 총선 이후에 패배했을 때 자신에 대해서 탄핵을 할 수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배신을 할 경우에 이제 본인 판단인지 배신이 되겠죠. 그럴 경우에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신의 측근들, 김한길 의원의 세력들, 그리고 현재 참모들, 그리고 검찰 출신들 이런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공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정당으로 가기 위해서 명칭을 바꾸고 공천을 자기 중심으로 하는 이런 형식의 신당이 될 수밖에 없는데 과연 이것이 성공할 수 있느냐? 저는 성공하기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진복 정무수석도 그럴 일 없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실까요? 윤 대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내하고 먼저 만나자라고 다시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좀 그 사항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양당의 원내대표, 상임위원장들 모셔서 국회의장이 식사를 한번 마련하겠다. 대통령도 한번 참석해 주시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기꺼이 가겠다. 라고 했는데 당시에 민주당에서 그걸 좀 못 받았죠. 그래서 성사가 안 됐어요. 그럼 저희는 대통령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찬성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실은 행정하는 곳이고 정책을 국가의 정책을 만드는 곳이지 당의 운영을 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대통령께서도 누누이 이야기를 하지만은 저희들이 공천에 개입하고 당의 운영에 개입할 일은 없을 거예요. 왜 이진복 수석 얘기할 때 네 분 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십니까? 김두수 대표부터. 아니 저번에 저 강남에 저니까 북에서 온 저 국회 누구죠? 세영호. 그 양반이 이야기했지만 당신 열심히 안 하면 공천 안 돼. 그 이야기도 했고 안철수의 저기 당대표 후보일 때는 아무 말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간여 다 한 과거가 있는데 지금에 와서 저렇게 이야기하니까 정말 시루숨밖에 안 나오고요. 정말 저렇게 저 생각을 하면 당장이라도 대통령이 저 선언을 해야죠. 국민 앞에 선언하고 일체의 당무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겠다. 그리고 공천에 대해서도 단 한 명도 추천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해서 국민 앞에 약속하면 저 말이 믿어지는데 그러지 않으면 저게 당이 완전히 장악돼 있다는 걸 삼척 동자도 다 아는데 저 이야기를 누가 믿습니까? 저희가 공천에 개입하고 당의 운영에 개입하는 일은 없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장성철 소장 믿습니까? 못 믿겠습니다. 어떻게 믿습니까? 그 혁신위와 관련해서도 이진복석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여한 위원장하고 대통령하고 언제든지 연락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식의 얘기했거든요. 그거는 당무에 개입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말이 앞뒤가 안 맞는 말을 모순되게 하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뭐 정무수석이 기자분들 앞에서 아닙니다. 대통령께서 당무에 개입할 거고요. 총선 공천에도 개입할 겁니다. 왜냐하면 내년 총선 윤석열 대통령의 얼굴로 윤석열 대통령의 성과로 치른다고 이미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적극적으로 공천에 개입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감옥 가거든요. 안 돼요. 아니 그러니까 사람 말이 믿을만 해야 믿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공천에 개입하고 당의 운영에 개입하는 일은 없을 거예요. 이 말을 누가 믿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믿을 수 없는 얘기를 하면서 신당 안 만들 거라고 하니까 그 말을 또 못 믿는 거예요, 김정욱. 그러니까 저는 이진복 정무수석 한 얘기가 재밌어요. 두려움을 깨기 위한 혁신위를 만들어 줄 것이라고 기대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제 얘기는 우리가 얘기한 대로 가면 됩니다. 이렇게 들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요한 혁신위원장한테 얘기한 게 있잖아. 아무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 길로 가면 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정도가 다 거짓말이라는 게요. 재밌잖아요. 김한길 통합위원장은 지금까지 한 4번, 5번 통화했다고 얘기했는데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매일 통화한다고 얘기를 했으면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혁신위원장이 거짓말을 했건 국민통합위원장이 거짓말을 했건 이 정부에서 새로운 길을 가는 핵심적인 인사가 다 거짓말을 한 거죠. 이미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이진복 정무수석을 필두로 해서 대통령실의 모든 수석은 다 거짓말을 했으니까 그건 빼고요. 뭐 그건 뭐 이미 다 확인한 거니까. 이제 시작할 사람들도 다 거짓말을 하고 있는 상황이면 이 정부는 싹 거짓말이에요.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자 저희는 신당에 관여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건 국민 여러분께 제가 앞에서는 신당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립니다만 저희들이 해온 관행에 따르면 당연히 신당에 관여할 겁니다라고 선언하는 것 외에는 달리 해석할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거 하나 하고 더 하나는요. 더 재밌는 건 이준석 전 당대표가 라디오에 나와서 한 얘기예요. 변희재 대표 얘기를 해요. 갑자기 뜬금없이.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분들이 아마 윤석열, 한동훈 두 사람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이 못 건드릴 만한 뭔가를 갖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 왜냐하면 최근에 그런 사정정국이나 이런 상황을 봤을 때는 그런 불편한 얘기하는 변희재를 얘기하는데 변희재 대표를에 대해 제재를 가할 수도 있는데 제재를 가했다는 얘기를 들어보지 못한 것 같다. 이게 J태블릿 PC 태블릿 얘기거든요. 전 이 정도면 이준석 전 당대표가 목에다 칼 대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 내용이 뭐냐면 소위 검찰이 수사할 때 증거를 갖다가 조작했다는 얘기거든요. 이 얘기를 이준석 전 당대표가 공개적인 라디오석상에서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럼 이건 뭡니까? 아니 어제 변희재 대표가 유튜브에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그대로 이야기하고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나는 그 이준석 전 대표가 태블릿 PC 관련해서 나하고 뜻을 같이 한다면 바로 연대할 수 있다. 어제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 아, 참 생각난 김에 장성철 소장, 이준석 전 대표가 그런 얘기 했다고 그러던데 인요한 위원장 뭐 치명적인 약점 뭐 정치권이 알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다 뭐 그런 얘기 했다고 그러는데 뭐예요? 본인 유튜버에서 얘기를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알면서 그런 아니 거예요?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 그 인수위 시절에 국민통합 부위원장 했다가 그때 돈과 관련된 금전 문제가 있어가지고 교비 문제. 예, 그래서 그때 부위원장을 바로 그만뒀잖아요. 아마 그 이야기를 꺼내는 것 같아요. 그런 문제가 또 있었습니까?
저는 이진복 수석 발언하는 거 들으면서 그전에는 조금 화도 나고 그랬는데 이제는 좀 짜네요. 화도 안 납니다. 좀 짜네요. 짠하다. 짠하지도 않고 불쌍하진 않고. 조금 저걸 왜 저렇게 할까? 그런 좀 허탈한 느낌 들지 않습니까? 김준혁 교수님? 아니, 아까 저는 사실은 좀 약간 웃으면서 아유, 저 양반 입에 침이라도 좀 바르고 하지. 뭐 이런 생각을 솔직히 했는데, 원래 뭐 정치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그 대통령 중심으로 하는 그 세력들도 사실 정치인들 아니겠습니까? 아까 뭐 행정한다고 했지만 정무수석이 행정하는 게 아니라 정치하는 분 아닙니까? 그래서 예전에도 이제 당정청 회의 이런 거 많이 이야기했었지 않습니까? 그런 당정청 회의라든가 정당 간의 뭐 역할하는 것이 정무수석의 역할이고 정무수석이 그런 걸 잘해야지 대통령이 국정운영 잘하고 대통령이 국정운영 잘하면은 국가가 발전하게 되는 거죠. 정치도 안정되고. 그런데 지금 이진복 정무수석은 이런 제 정당을 아우르고 대통령과 함께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 데 역할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민주당 이재명 죽이기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중심으로 하는 자기 참모들의 기득권을 강화하는 이런 일들을 갖다가 고민하고 그것만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진복 정무수석 판단을 잘 하셔야지 잘못했다간 윤석열 신당 같은 거 만든다 하다가 오히려 유승민, 이준석 신당한테 완전히 참패할 수 있다는 거 잘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진복 수석이 앞부분에 뭐 이렇게 국회의장이 식사를 마련하겠다. 대통령도 참석하면 좋겠다. 그래서 대통령이 기꺼이 가겠다고 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이제 요즘 3자 회동 제안한 것에 대해서 이진복 수석이 답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 만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언제까지 안 만날 겁니까? 그리고 이제 중동 순방 마치고 돌아왔는데 다녀왔다, 나간다. 국민한테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종이라면서요. 국민을 섬기겠다고 하면서요. 원래요, 당연히 도리는 주인을 섬기는 자세는 나갈 때 다녀오겠습니다. 돌아와서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도리입니다. 반필고라고 하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혼자 마음대로 뭐 이렇게 나가서 막 하고 그러라고 국민들이 뽑은 것 아니거든요. 너무 많이 나가다는 지적도 있는데 왜 나가는지, 갔다 와서 뭘 했는지, 비서들 앞에서만 얘기해서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국민들한테 얘기를 해야죠. 우리 국민이 낸 세금으로 그렇게 하고 다니는 것 아니겠습니까? 뭘 팔았는지 알아야 영업사원이 다녀와서 보고를 해야죠. 영업사원이라고 그냥 막 돌아다니면 끝입니까? 영업사원이 뭐 하는지 국민들이 알아야죠. 하루 종일 사우나 가서 놀다 왔는지, 정말로 열심히 가서 팔았는지 알아야죠. 그런 자리 하라고 기자회견도 있는 거고, 다녀와서 야당 대표들도 만나서 얘기하고, 대통령들이 그렇게 한 것, 하고 싶어서 한 것 아닙니다. 그렇게 해야 하니까 한 거거든요. 그래 놓고 만나자고 하는데 안 만나고 대표 만나라고 그래. 여당 대표. 여당 대표 어떤 사람입니까? 목숨을 건 단식투쟁하고 있는데 단식하고 있나요? 이런 얘기 하지 않았어요? 관종이라고 표현하고.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어떻게 선거 끝나고 그냥 만나자고 바로 이야기합니까? 없었던 일처럼. 저는 이게 한 가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제가 자꾸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얘기를 해가지고 제 스스로도 마음이 좋지는 않지만, 어쨌든 정권, 지지하는 정당, 정권을 떠나서 좀 비판할 건 비판을 해야 된다라는 좀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실에서는요, 외교 성과 강박관념이 있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이번에 사우디랑 카타르 국빈 방문을 하면서 역대 최고의 어떤 세일즈 외교를 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거짓말이 금방 드러나거든요. 예를 들면 카타르 에너지하고 현대중공업이 LNG 운반선 17척 대략 5조 원 규모, 이거를 이제 수주를 했다. 대통령께서 해외 영업사원 1호로서 열심히 활동해가지고 이러한 수주를 따냈다.
이런 식으로 이번에 브리핑을 했어요. 근데 이미 이 기사는 10월 3일 날 보도가 됐어요. 현대중공업 5조 원 LNG 운반선 계약 이미 나왔던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대통령의 카타르 방문 성과로 이런 거를 내세우는 거는 저는 국민을 속이는 행위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앵커께서 정말 말씀 잘 해주셨듯이 어쨌든 야당은 국정 운영의 파트너가 되어야 해요. 정기국회 때 많은 법안들이 있고요. 예산안 처리해야 됩니다. 야당의 협조 없이 처리 안 됩니다. 국민들 앞에 성과도 설명하시고 정기국회 때나 이 예산안 어떻게 할 건지도 직접 밝히시는 게 맞다. 전 다시 한번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저렇게 하고 있는데 언제죠? 국회 와서 시정연설을 하는 게 30일인가요? 그렇죠. 그럼 그때는 이재명 대표 또 안 만날 건가요? 보통은요. 노르고 악수하겠죠. 보통은요. 이렇게 대통령이 국회에 오면은 예. 국회의장이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요. 예. 그래서 여야 당대표, 원내대표 와가지고 같이 환담하는 그런 시간이 있거든요. 그때는 만나지 않을까. 형식적으로라도. 그렇게 좀 생각해 봅니다. 만날까요? 안 만날까요? 이재명, 예. 아니 최근에 여야 합의에 의해서 국정감사 기간에 서로 고성 지르지 않기, 또 시비 걸지 않기,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합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뭐라고 성토하지 않고 대통령에 대해서 뭐라고 성토하지 말자, 뭐 이런 이야기 했는데, 이거는 국민의힘이 먼저 제안했던 내용이었거든요. 이거는 철저하게 대통령 국회 연설에 대비해서 한 거다. 우리 국민들 다 그렇게 알고 있죠. 아니, 전 뭐 다 알고 있다라는 표현은 아니겠지만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국회의사장 안에서 윤석열 대통령 연설하는데 뭐 민주당 의원들이 와 소리 지르고 뭐 이러면은 이게 얼마나 볼썽사납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제안을 좀 한 것 같은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날 정말 자기가 하는 이야기들이 국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되게 하기 위해서는 진심으로 이재명 대표를 만나야 된다. 아니, 그 짧은 순간이라도 정말 단식하시느냐고 고생하셨는데 건강은 어떠시냐. 앞으로 제가 좀 조만간에 모실 테니까 같이 논의하시죠. 이런 정도의 최소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날 대통령의 국정연설은 상당히 잘 원활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혹시 인요한 혁신위원장 1호 성과로 그거 꼽아주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걸까요? 어떤 걸? 야당 대표 만나는 거. 만약에 예. 제대로 된 혁신위원장이라면 예. 당이 바뀌고 그러려면 대통령이 먼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기본 상식일 거고. 맞습니다. 뭐부터 바뀌어야 되느냐? 야당 대표부터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상식 중에 상식이니까, 인요한 위원장이 상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혁신위원회가 첫 번째로 윤석열 대통령 야당 대표 만나서 막힌 전국 풀어라라고 하는 게 기본일 텐데 그걸 거절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인요한 혁신위원장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내가 야당 대표 만난다, 1호 성과로 꼽아주려고 그러는가? 그럴 수도 있긴 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한 40년 전에 이제 노태우 당시에 이제 민자당 대표가 6.29 선언을 할 때 전두환 전 대통령하고 서로 짜고 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당시 이제 호원을 선언했다가 그걸 풀면서 이제 민주화의 출발을 가져야하는데, 이제 그런 식의 뭐 기획이 들어가면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인요한 위원장이 핵심위를 구성하면 첫 그 방문지를 강주 5.18 묘지 쪽으로 잡고 있다니까, 이제 그런 행보에 나름의 통합과 그런 것을 담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문제는 이제 대통령이 아까 말씀 중에 제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영업사원 1호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좀 자기가 살아온 그 어떤 직업의 한 40년 과정에서 굳어져 온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흔히들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교사, 기자, 경찰 이런 사람들은 사업이나 이런 영업을 하면 안 된다고, 평생 그렇게 살아오지도 않은 사람이 이제 그렇게 하려면 얼마나 어렵고 힘듭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외교가 잘하는 어떤 성과처럼 보이고 국내 이런 거에 뭐 경쟁자가 없다 보니까 본인 하고 싶은 대로 뭔가 하는 느낌이 드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과정에서 보면 국내 언론은 인터뷰 안 하고 외신하고만 하고, 그 다음에 그 외국에서의 어떤 MOU나 이런 거 막 모아가지고 이제 성과로 부풀리고, 그리고 뭔가 그렇게 해서 그럴싸한 그림을 보이는데, 문제는 거기에
김건희 여사가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이런 국민들이 볼 때는 다 비웃고 있는데 본인들은 엄청나게 영업을 잘하는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면서 혁신하고 자기가 지금 이제 이게 반성하고 성찰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어떻게 지금까지 해왔던 것을 바꿔야 될 것인가 이걸 심사숙고할 시간에 자기 잘난 맛으로 저렇게 우글 돌아다니면 국민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좀 생각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인요한 위원장 1호 성과로 꼽아주려고 그렇게 하는가 하고 물어봤더니 이 복수님 그런 멘트 가르쳐주지 마세요. 그러셨는데요. SYK님, 영업사원은 최소한 업무 일지는 쓰고 매월 실적 숫자로 평가합니다. 선거 끝나고 딱 한두 번 정도 뭐 반성 이런 표현이 들어갔죠. 장성철 소장도 지적했듯이 그 반성이 국민 앞에 반성한다는 뜻도 아니었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그러면 그 뒤로 뭔가 달라지는 모습 보여줘야 되는데 뭘 보여줬습니까? 또 다시 이념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 기어이 이제는 말 따로 행동 따로라고 공격을 하던데 들어보시죠. 윤 대통령께서 이번 순방에서 또 우리 교육이 이념에 사로잡혀 있다라면서 이념 논쟁을 다시 제기했습니다. 선거 패배 후에 국민의힘은 거리마다 국민의 뜻대로 민생 속으로라는 화려한 현수막을 내걸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이 늘 옳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실제 행동이 과연 그렇습니까? 말 따로 행동 따로, 요즘 말로 말따 행따, 이런 정부 여당의 태도는 주권자인 국민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대통령의 말씀이 허울뿐인 구호가 아니려면은 가뜩이나 어려운 민생 현실에 이념 갈등을 더하는 이런 행태는 더 이상 해서는 안 됩니다. 김준엽 교수, 혹시 좀 달라질까 기대를 하셨나요? 아닙니다. 예, 그런 거 한 적 없습니다. 예. 실용적으로 바뀌자 뭐 이런 이야기 했을 때 저분이 누군가 옆에서 코치를 했는데 그렇게 잠깐 전국을 좀 약간 변화시키고 이번 강서구 보궐선거를 갖다가 약간 좀 뒤엎으려고 하는 이제 그런 의도로 잠깐 이야기한 거지 본질이 변하겠느냐 뭐 그런 생각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예,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변화 사람들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변화하는 모습 보여주지 않습니다. 이랬다가 이제 또 총선 앞두고 뭔가 또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게 진심일까? 국민들이 또 그렇게 생각할까도 궁금해요, 김정욱 교수. 예, 이제 저도 이제 뭐 민주당에서 출마를 준비하려고 하는 사람인데 윤 대통령이 저한테 많은 걸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요. 아, 정치는 저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정치는 똑바로 해야 되는구나 생각이 드는데 제가 또 이분은 앞으로 이념 민생 말씀하지 마시고 이생이라고 말씀하셔야 돼요. 한때는 이념, 한때는 뭐 민생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냥 이생이죠.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자신의 권력을 그러니까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사유화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1년 6개월 동안 보여왔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저는 만약에 제가 인요한 혁신위원장의 참모라면 절대 대통령에게 야당 당대표를 만나라는 제안을 하지 말라고 저는 얘기할 것 같아요. 오히려 그 얘기를 하는 순간 인요한 혁신위원장의 체제는 무너지고 비대위 또는 총선 체제로 넘어갈 거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윤석열의 정치라고 얘기하는 건 민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스펙트럼 안에 모든 것이 복종해야 된다. 복종하지 않는 거라면 어떤 형태로든지 눌러버려야 된다. 아니면 밖으로 빼내야 된다. 그러니까 당을 뽀개자. 3개월 만에 당대표를 날려버리자. 그 다음에 자기가 들어가서 대선 후보가 되려고 했던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이 더 밉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라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믿지 말자. 대통령을 믿지 말자. 오히려 우리의 국민의 힘으로 세상을 바꿔나가는 게 훨씬 더 빠르겠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JS 열정님이 저를 좀 비판하셨네요. 앵커님이 아직도 기대가 크신 듯 장성철도 버린 기대하지 마세요.
제가 왜 기대를 하겠습니까? 그 기대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나라 때문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잘 돼야지요. 한 가지만 더 짚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야당 대표는 계속 안 만나면서 윤석열 대통령 딱 하나 죽었던 MB를 살려놓은 겁니다. 그때 정부에서 장관을 지냈던 사람들 다시 기용하고 사면 복권 시켜주고, 그래서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 몇몇 사람들 데리고 자신의 지적이라고 하는 청계천 4대강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총선에 무슨 역할까지 하는 거 아니냐, 그런 궁금증 생겼습니다. 어제였죠? 4대강 돌아다녔는데 기자들이 물어봤습니다. 총선 뭐라고 답했는지 들어보실까요? 대통령 지지율이 박스권에 갇혀 있다. 그래서 내년 총선 얼마 안 남았는데 혹시 조언이나 당부해 주실 게 있으실까요? 전혀 없어. 난 내가 하려고 하는 거 없고 나는 내 삶을 잘 살아갈 거야. 뭐 자꾸 그렇게 뭐 묻지 말아야 이 젊은 사람들이. 당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지적도 있어서 당이 어떻게 나아갈지 원로로서 한마디 해주신다면. 뭐 그렇게 자꾸 내가 답변에 실수하기만을 바라고 자꾸 물어보나 이 사람들아. 젊은 사람들 건강해져. 어? 뭐 답변에 실수하길 바라면서 물어보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왜 저렇게 반응하는지 모르겠네. 일단 뭐 이명박 대통령 본인을 좀 알긴 아는 것 같아요. 자기가 말을 하면 오히려 더 친하고 비호감이 늘어난다. 그리고 또 그것을 당내 갈등의 한 요소로 보려고 할 것이다. 거기다 이제 아까 앵커님 설명했듯이 그 윤석열 정부의 지금 핵심에 친 이명박 계열이 쭉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의식해서 혹시라도 본인이 이제 아꼈던 또는 본인이 과거에 어쨌든 총애했던 사람들이 자리 잡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또 혹시라도 빠져나갈까봐 추앙당할까봐 이런 걸 염려한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나라의 지도자를 했던 사람은 좀 더 이제 품이 넓고 포용력 있게 저분의 저 영역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되는데 너무 언론에 대해서 너무 수사적 방어적으로 하니까 이명박 닿지 않은 느낌도 들면서 그나마 다행이다는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총선에 이명박 전 대통령 뭐 들어갈 여지가 있나요? 없어요. 뭘 없어요? 들어갈 게 있어요. 그리고 저는 근데 김두수 대표님 말씀하실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는데 젊었을 때 이명박 대통령이 여기 스픽스 공개 방송에 나오셔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댓글도 올라옵니다. 깜짝 놀랍니다. 품질이 다릅니다. 매우 기분 나쁘시죠 지금? 뭐 옛날에는 괜찮았는데 지금은 기분 나쁩니다. 아니 미래의 이명박 대통령한테 왜 이렇게 비판을 하세요? 예, 하도 뭐 이명박 정부가 다시 뭐 시즌 2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리고 그렇게 돌아다니니까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 뭐 국민들이 다 판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오늘 신당 새로운 정치 세력 등장할 수 있을지, 한다면 어떻게 될지 이런 걸 짚어봤는데요. 상황 가는 걸 한번 봅시다. 서쪽 정원님, 종로로 잘하라고 일 시켜놨더니 자기가 주인인 줄 알고 설치는 종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고 와이프는 종로로 하라고 한 적도 없고 시킨 적도 없는데 자꾸 설치면 또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런 글 주셨네요. 예, 서쪽 정원님. 그리고 아까 어떤 분, 로지님. 뉴스 보니까 사우디 가서 젊은 애들 지원해 준다고 했다던데요. 그런데 우리나라 젊은층 지원 예산은 다 삭감하지 않았나요? 사우디 가서 젊은 애들 지원 얘기했어요. 대학 유학 오면 다 무료로 해주겠다고. 지금 우리 청년들은 깎고 있죠. 계속 예산을 갖다가. 로지님, 그리고 방금 소개해드린 분 서쪽 정원님, 예, 두 분께 디어루시에서 나오는 클렌징 폼 선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많은 분 댓글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시 한번 우리 스픽스몰에서 새롭게 여러분께 선보이는 상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생참치입니다. 생참치. 냉동 참치가 아니고요. 어우, 빨리 하셔야 되겠네. 지금까지 벌써 많이 팔려가지고 물량이 금방 동날 것 같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드실만 할 거예요. 생참치니까요. 그리고 가격은 뭐 보시다시피 아주 저렴하고 싱싱합니다. 오늘 새벽에 들어온 배에서 이렇게 해서 보내드린답니다. 그러니까 회로 드셔도 되고 구이나 뭐 이렇게 해서 드셔도 되고. 그럼 지금 주문하면 내일 받을 수 있는 겁니까? 그렇게 될걸요? 네. 거의 뭐 지난번에 낙지도 네. 제가 주문했는데 그 다음날 바로 왔어요. 형수님 주문하셨대요? 예. 아들 둘이 없다고 네.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얘기하더라고요. 아까 한라산 불쌍합니다. 아빠만 불쌍해요. 21도 한라사님 저한테 뭐라고 그러셨어요. 세발낙지에 참치에 내 간 상한다. 입만 고급돼 간다 이렇게 하셨던데 죄송합니다. 네, 앵커님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세발낙지는 꼭 생으로 이렇게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따로 이렇게 요리를 익혀서 먹을 수 연포탕에도 괜찮아요. 시간이 다 됐는데 제가 낙지에 대해서 조금 잘 아니까. 네. 세발낙지는 아주 작은 그러니까 낙지 새끼예요. 그렇죠. 사실은 뭐 저는 맨 처음엔 종자가 다른 줄 알았는데 낙지가 자라기 전에 그 세발 가는 낙지인데 먹을 게 없어요. 근데 그 자체가 낙지 한 마리의 모든 것을 담고 있어서 그냥 이제 먹는 건데 외국에서는 비겁하죠. 막 산 걸 먹으니까. 근데 예를 들면 낙지는 뭐 이렇게 뭐 탕탕이라고 이렇게 다져서 먹기도 하고 호롱으로 해서 또 이렇게. 연포탕도 하고 볶기도 하고 하는데 이만한 거를 뭘 요리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세발낙지는 그냥 생으로 이렇게 먹는 거고 그걸 뭐 쌈든 볶든 뭐 이렇게 먹을 수는 있겠지만 먹지 할 게 없죠. 그래서 세발낙지가 좋은 거고 생으로 바로 먹을 수 있으니까.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요리는 낙지 큰 거, 그거는 굳이 뭐 갯벌에서 안 나고 바다에서 잡은 낙지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 낙지들은 뭐 그렇게 해서 먹으면 되고. 근데 세발낙지가 왜 좋냐? 귀하니까. 그게 그때 이 낙지가 완전히 성장하기 전 잡아야 되니까 그때밖에 안 되고 바로 그 전에는 금어기예요. 알을 낳아야 되니까 또 잡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딱 그 기간밖에 한정돼 있겠군요. 나오는 기간이. 그래서 귀한 건 원래 비싸고 맛있는 거잖아요. 야, 그럼 미래 세대에게 안 좋은 거네요. 낙지의 미래 세대에게는 안 좋은. 그렇게 깊이 들어가지 맙시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죠. 김도수 대표님, 김정옥 교수님, 장성철 소장님, 김준혁 교수님 네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오늘은 여러분 기다리시는 김종대 레이더 있습니다. 곧바로 이어가겠습니다. 뉴스는 가시 돋친 생선과 같습니다. 잘 발라 드셔야 됩니다. 제가 발라드리겠습니다. 노종면의 뉴발. 뉴스는 가시 돋친 생선과 같습니다. 잘 발라 드셔야 됩니다. 제가 발라드리겠습니다. 노종면의 뉴발.
네, 김종대 레이더 시작하겠습니다. 김종대 전 의원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 중동 갔다가 돌아왔지요. 네. 뭐를 성과라고 하는지 궁금한데 그거 좀 이따가 한번 좀 살펴보기로 그렇죠. 하고요. 네. 속보가 하나 있어서 최수근 해병 순직과 관련해서 네. 병사 한 명이 임성근 해병 1사단장을 공수처에 업무상 과실치상죄로 고소를 했더라고요. 네. 아 근데 그 이거는- 입장문을 예. 군 인권센터가 발표했습니다. 예. 고소하겠다는 입장문이 나왔거든요. 아. 한 A4지 2장 분량 정도 되는데 저 이거 한 3-4번을 읽었습니다. 3-4번을. 너무 처참하네. 이게 지금 내용이요. 어떤 이게- 내용 특히 좀 소개를 한번 해 주시죠. 자, 이러다가 사고 나는 거 아니냐. 정말 간부들이 걱정 많았다. 그 사고 급료에 나기 전에? 들어갈 때 아니 자꾸 지시가 내려오니까 예. 정말 이러다 사람 하나 죽는다. 이랬는데 압박을 이기질 못했다는 거예요, 간부들이. 그래가지고 사단장이 이건 뭐 실종자 수색도 아니고 자기 업적 쌓기 위해서 강제로 들여보낸 건데, 근데 눈앞에서 최수근 상병을 놓친 거예요. 같이 휩쓸렸거든. 그때 사실 집단 참사가 날 뻔했습니다. 3명이 한꺼번에 휩쓸렸고. 그랬습니까? 예, 또 추가 휩쓸리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막 그 급류가 휘말리는데 떼거지로 들어간 거야, 떼거지로. 이래가지고 눈앞에서 놓친 거예요. 눈앞에서 같이 휩쓸리면서 최수근 상병을 손을 뻗었지만 놓친 거거든요. 그 급류에 떠내려가는 걸 봤어요. 그랬는데 참 기가 막힌 얘기가 이 얘기도 나와요. 그 이후에 이제 군 쪽에서는 생존자들에 가지고 심리 치료와 상담을 권유했거든요. 근데 거부했다는 거예요. 왜냐? 이 대목이 나와요. 내가 심리 상담 받으면은 그 기록을 사단장이 다 볼 것 같더래. 그래서 오히려 더 그 부담이 가중돼 가지고 못 받겠다는. 그러니까 이 생존장병한테 사단장은 어떤 존재냐? 내 생사 역탈권을 쥐고 있고, 그렇죠. 모든 것에 관여하면서 사건 이후에도 사사건건 통제가 들어오는 이런 존재입니다. 이런 존재가 돼가지고 심지어 보니까 그 이후에도 그렇게 걱정하던 면서 어쩔 수 없이 지시사항을 이행해야 됐던 중대장, 대대장이 보직 해임됐다. 그리고 사단장은 멀쩡하더라. 이렇게 되니까 이제 생존 장병 입장에서는, 이 병사 입장에서는 이 모든 게 오히려 그 트라우마를 더 가중시키는 압박으로 나머지 군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고소한 그 장병은 그때 당시에 같이 휩쓸렸던 생존 장병이군요. 네. 그러면 전역은 했나요? 했습니다. 그래서 전역 10월 이튿날 24일자 24일자 전역이고 만기 전역. 25일자로 공수처 고발하겠다는 입장문이 나왔어요. 현역이니까 전역 날짜만 기다리고 있었군요. 전역 날짜만 기다린 거. 그때 그 어머니가 언론 인터뷰를 했죠. 계속 그 아이한테서 전화가 오는데 엄마 수근이가 내 앞에서 떠내려갔어. 이렇게 이야기를 엄마한테서 그 엄마를 통해 가지고 그동안의 입장을 언론에 냈고, 그 다음에 이제 10월 24일 날 전역을 하니까 이제는 됐다. 25일부터 이제 공수처에 고소가 들어가겠다고 입장문을 내놓은 겁니다. 그게 어제 나온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고소한 전 장병이 이렇게 고소 배경을 설명했네요. 사고 당사자로서 사고의 전말을 잘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냥 지나치기가 어려웠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겠다고 결심한 이유.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 이건 누가 봐도 이렇게 무리한 작전 지시를 내린 사단장한테 책임이 있다라고 해서 고소를 했고, 누가 봐도 그게 합당한데 박정훈 수사단장이 그렇게 해서 기소 의견으로 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걸 뒤바꿨는데 오히려 벌을 받아야 할 사람을 살려놓고 상을 줘야 될 사람을 벌 준 결과가 된 거 아닙니까? 진실 은폐의 이 동기를 갖고 있다 보니까 진실을 찾는 사람들을 제거해버리는 겁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박정훈 대령에 대한 외압이고 또 지금의 항명 수사입니다. 그런데 이 입장문은 꼭 한번 우리 시청자들께 제가 읽어보라고 권유하고 싶은 게,
그 뒤에 정치인들 와서 연결식 때 사진 찍느라고 비 맞고 있는 해병대 병사한테 우산 들어달라고 하질 않나. 유족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 사진 찍질 않나. 온갖 추태가 여기다 묘사가 돼 있어요. 그러면서 사단장 보호하기로 갔어요. 그때 온 조문원 국민의힘 그 의원들이 지금 사단장 비호하는 세력입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TV 토론에도 많이 나갔지만 사단장을 왜 처벌해야 되냐고 화를 버럭버럭 냅니다. 지금도. 제가 몇 번 TV 토론에서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짓거리를 하고 있었던 이게 병사의 눈에 어떻게 비춰졌는가. 이 생생한 스토리를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내가 긴 말을 할 필요가 없이 그게 가장 설득력이 있고 그 다음에 제가 한 가지 더 여기서 공개할 사안이 있습니다. 예. 네. 그 포항지청이 수상합니다. 대구지검 산하에 예. 포항지청이 아주 수상해요. 예. 이 검사가 9명인 작은 지청이니까. 예, 지청인데 여기에서 검사들이 경북경찰청에 박정훈 대령이 사건 이첩도 하기 전에 9번 전화했어요. 사건 기록 좀 보자고. 지청에서 검사 둘이. 예. 요거 다 불법입니다. 그러면 왜 그랬을까? 한 가지 실마리가 되는 게 최근에 그러니까 검찰 검찰에 인사가 있었어요. 송치하기 전에 이미 지청에서 경찰에 전화를 했다는 말씀입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박정훈 대령이 해병대 수사단이 수사해가지고 수사 결과를 이제 상부복을 하고 예. 장관 결재를 받아 경북경찰청에 이첩하잖아요. 예. 경북경찰청에 이첩하기 전에 다시 말해서 국방장관한테 이첩하겠다고 결재받은 게 7월 30날이거든요. 예. 24일부터 전화가 왔다. 그리고 이첩을 하기로 결정한 28일 날 이때는 이제 해병대 수사단장이 해병대 사령관하고 해군 참모총장한테 수사 결과를 보고한 게 28일인데 그날 4차례 5차례 전화가 왔다. 그러니까 포항지검은 이 사건의 그 진행 방향을 수사 단계부터 예의주시하고 끊임없이 촉수를 뻗쳐왔는데 최근에 검찰 인사가 났단 말이에요. 아니 경찰이 하는 일을 검사가 그것도 초동 수사 단계에서 왜 기록 보자마자 이거 다 불법적인 거예요. 그 전화를 어디로 했느냐? 해군본부 검찰단으로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해군본부도 모르는 일을 먼저 포항지청이 알고 손을 쓴 건데 최근에 조주연이라고 대검의 반부패 2부장 부장검사 조주연이 여기에 최근에 포항지청 검사로 왔어요. 반부패 2부 부장이. 그랬는데 파격적 인사입니다. 왜 그러냐? 이분은 이미 정읍에서 지청장을 역임하고 대검으로 가서 반부패 2부 부장검사를 하신 분이에요. 근데 거기 지청장으로 간 거예요? 또 지청장으로 와. 이런 인사는 없어. 그런데 지금 포항지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왜 지청장을 와? 이 사람은 어디 그 영전에서 좋은 자리 가야 되는데 좌천이 아니거든요. 그랬는데 이 포항지검 검사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였단 말이에요. 여태까지 이 사건에 대해서 정보 수집을 하려고. 그러니까 지금 포항 경북 안동 경찰청이 이걸 수사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포항지검으로부터의 어떤 외압이 없었느냐가 의혹 대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김종대 의원께서 의심하는 거는 그런 거군요. 지금 이제 관할이 포항지청인데 포항지청장을 비롯해서 지금 그 내용을 들여다볼 검찰이 이번 사건을 얼마나 깊이 들여다보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지금 이제 그런 말씀인 거죠. 계속 정황이 나오고 있죠. 정황이. 제가 아직 결론 단계는 아닙니다만 너무 이상해요. 너무 이상하고 그러면서 도대체 이 최상병 사건의 초기로부터 국가안보실,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의 2차장, 그 임종득 2차장이 개입하지 않나. 포항지청의 검사들이 개입하지 않나. 이거 배후에 보통 큰 권력이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게. 그게 일사천리로 박정훈 대령에 대한 항명 수사로 다 연결이 되고 있어요, 지금. 도대체 이 사건의 몸통을 제가 얘기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아침에 수석비서관회의 하다가 사단장 이첩한다는 거에 경로했다는 거는 제가 제일 먼저 폭로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박정훈 대령 진술서에서 그 뒤에 동일한 게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대통령실에서 시작한 국정농단입니다. 수사방해 사건이고.
그러니까 밑에서 이제는 경찰, 검찰이 다 움직이잖아요, 이게. 그래가지고 지금 특정인을 보호하기 위한 일련의 어떤 이 농단 세력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비정상이 한두 개래야 내가 얘기를, 특정인을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하니까 참, 못났다. 그렇게까지라도 양보할 수 있지만, 저는 이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요, 그저께 이태원 참사 유족 가운데 그 이정민 위원장 모시고 얘기를 나눴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이 법 얘기하는데 법은 왜 있습니까? 정의를 위해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유족을 한 번도 안 만납니까? 그리고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얘기를 안 해줍니다. 왜 그럽니까? 왜 유족들을 안 만났을까? 지금 내가 왜 안 만났다라고 얘기를 안 하니까 그 속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짐작컨대 마치 이게 정부의 책임이 있는 것처럼 인정을 하면 그게 문제가 될까 봐 그러는 것 같은데 책임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인정하면 그게 뭐 본인 귀책 사유가 됩니까? 정치적 책임을 지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때 했던 행태, 지금 이렇게 법을 비틀고 마음대로 해서 한 사람 자기 하는 사람 이렇게 살리려고 하고 이게 왜 이렇게 만들어 버리느냐. 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완벽한 권력은 없고 누구나 실수를 저지를 수가 있고 할 때 국민 앞에 겸손하게 경청하면서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지도자가 아니라면은 법을 따질 때 오히려 그 법이 자기의 무기화되는 게 뻔히 보이거든요. 아니 뭐 히틀러가 유대인 학살할 때 뭐 법 없이 했습니까? 다 법 만들고 유대인법 만들고 유대인 위원회 만들고 다 절차대로 했지. 자꾸 법 따지고 이러시는데 지금 이거 뭐냐면 그러면은 뭐 독재자가 그 법을 무기화해가지고 법질을 하지 그러면은 뭐 그걸 갖다가 그렇게 아마추어들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참 가슴이 아프다. 이 말밖에 드릴 말씀이 없어요. 이게 아까 포항지청장 얘기하셨는데 뭐 조모 지청장 갔다고 그러는데 그런 인사는 다 법무부 장관이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이제 한동훈 장관이 인사를 했을 건데 왜 그렇게 했는지도 궁금하고 얘기 나온 김에 엊그저께 무슨 프로그램을 봤더니 김정대 의원께서 만약에 한동훈 출마하면 내가 나가서 붙겠다 뭐 그런 얘기 하셨더라고요. 그거는 스픽스에서 한 건데 종로에 출마하면 한동훈이 그러면 나 당선에 관심 없다. 가가지고 열심히 싸우고 사퇴해버리겠다. TV 토론까지만 하고. 그런 얘기는 한 적이 있죠. 아니 하도 변희재 대표가 한다 그러니까. 근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 변희재 대표한테 대해서 이게 원내 정당이 아닌 TV 토론을 안 끼워주거든. 그러니까 출마해서 한동훈을 응징하겠다 그러는데 그건 TV 토론에서 응징하겠다 그러는데 무소속을 왜 끼워주냐고 TV 토론에. 지지율이 좀 높게 나오면 TV 토론 할 수는 있죠. 아니 글쎄 그러는데 이왕이면 그래서 제가 대타로 나가서 열심히 싸워주고 그다음에 뭐 쓸만한 사람하고 단일화 해주면 돼요. 근데 거기에서 그 마음에 안 드는 표현이 하나 있었어요. 당선은 안 되겠지만 당선 될지 누가 알아요? 관심 없습니다, 저. 아니 당선되고 안 되고는 다 뭐 국민이 결정하는 거지. 제가 뭐 그런 거 그렇게 집착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사실은 한동훈 장관이 종로에 출마할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여요. 그렇게 보세요? 네, 사실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만일에 그렇다면 하는 가정법인데 이렇게 싸울 수도 있는 거다. 그리고 우리는 응징하고 이렇게 무서운 걸 보여줘야 정권이 정신 차리고 겸손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그거라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4박 6일 사우디 카타르 순방 마치고 귀국했는데 이번에 뭐 성과로 카타르하고 5조 LNG선 포함해서 6조 계약 성과를 거뒀다. 이렇게 대통령실이 보도 자료를 냈는데 최상목 경제수석이 발표했습니다. 근데 아까 장성철 소장이 이거 이미 10월 3일 날 다 보도된 내용이라고 하던데 뭔 얘기입니까? 나는 우선 말해요.
참 이게 웃기는 상황인데 민간 기업이 수주하는 걸 대통령실이 발표하는 건 좀 이상한 일 아닙니까? 아, 이건 민간 기업이 이미 수주한 거예요. 현대중공업, 근데 HD. 왜 대통령 성과라고 보도를 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삼성, LG, 현대 이런 대기업이 뭐 대규모 수주 계약을 했다 그러면은 그거는 기업의 원래 그 총수가 발표하거나 지금 여기 기업이 같기 때문에 그러면은 정의선이나 저 현대중공업 자동차 사장이나 그 뭐 거기 그 저기 LNG 그거 하는 저기 에너지 화학 그 대표가 이걸 발표하고 대통령실이 그 옆에서 박수를 쳐주면 되는 거지. 예. 요즘은 기업의 비즈니스를 정부가 발표해? 가로챈 거 아닙니까? 나 참 아니 정경분리가 안 되는 겁니까? 정경분리가? 이걸 무슨 대통령이 그러면 그 계약서 사인에 대통령 사인 들어가 있답니까? 그래? 그거는 카타르 국영기업하고 현대가 한 거예요. 사기업 거래입니다. 사기업 거래. 그래서 이게 참 개탄을 금할 수가 없는 게 사기업 거래를 대통령이 한 것처럼 하면 사기죠? 사기죠. 왜 그때 그렇게 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은 일종의 어떤 가로채기. 이번 정부가 대통령이 기업 총수들하고 해외 여행하는 게 완전히 관례화돼 가지고 저기 그 일종의 어떤 대통령이 왕회장 노릇을 하고 있어요. 왕회장 노릇을. 이게 어떻게 대통령 성과입니까? 그리고 우리나라가 그 액화 천연가스로 왜 저기 LNG 발전소를 예. 많이 운영하는 나라 아닙니까? 이 주요 수입원이 카타르예요. 호주 다음이라면서요. 예. 예. 유럽이 그걸 못해서 지금 에너지난을 겪고 있는 거예요. 유럽은 저장 시설이 없잖아요. 근데 한국은 일찍부터 에너지 정책을 액화 천연가스로 갔는데 이거에 절대 다수 그 저기 LNG를 카타르가 공급을 해온 거예요. 그러면은 그 카타르가 이제 유럽이 에너지난으로 난리가 났는데 액화 천연가스 발전소가 거의 없어. 근데 막 수주가 밀려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게 우리 기업한테는 운반선, 그 저기 운반 선박을 만드는 기회 공간이 열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자연스럽게 가는 거예요. 뭐 대통령이 하고 말고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시작된 얘기거든, 이게. 그러면은 기업이 그때 저기 열심히 비즈니스 해서 수주하고, 이렇게 해서 먹고 살고, 좋은 일이죠. 근데 대통령실이 뭘 이게 자기가 발표할 맞지, 이게. 자, 근데요. 자, 그럼 이제 성과라고 칩시다. 윤 대통령은 이번 카타르 국빈 방문을 통해 46억 달러, 약 6조 2천억 원 이상의 계약과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내년 타민 국강의 방안을 초청했다. 이렇게 이제 성과를 자랑을 했어요. 네. 계약서 체결. 아까 김종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갑을 할 때 갑에다가 윤석열 이렇게 계약서 쓴 거 아닐 거 아닙니까? 만약에 그렇게 안 썼는데 이렇게 자료를 했다면 현대가 계약한 거 가로챈 거고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으로 계약을 했다고 하면 계약 파기되거나 문제 생기면 우리나라가 그러면 책임져야 될 겁니까? 그러니까 아무 권한도 없고 끼어들 이유도 없는 거죠. 책임도 없고 권리도 없어요. 이건 민간 기업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게 대통령실 발표로 나왔다. 나는 이 자체 참 철면피다. 그리고 이번에 그 카타르에 방문했을 때 카타르는 아시다시피 하마스 지지 세력입니다. 이건 분명히 아셔야 돼요. 네. 저기 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 났을 때 이스라엘 규탄 성명 발표한 나라입니다. 카타르가. 예. 그래가서 미국이 이게 카타르가 친미국가고 우방국인데 이 성명 발표하는 바람에 거의 뒤로 자빠졌어요. 거기에 이제 알자지라 방송이 카타르 언론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게 국영 언론으로 출범했다가 독립했는데 우리가 알자지라를 통해서 균형 잡힌 시각을 많이 봤다고. 신선한 뉴스를. 근데 서구의 미국의 의심은 뭐냐면 점점 기사의 논조가 반유대주의, 예. 반미주의로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예. 지금 이 나라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지금 저기 블링컨 장관이 급히 카타르를 저번에 간 거예요. 너무 이상해진 거야, 이 나라가. 그리고 미국 말 안 들어요. 그러니까 요즘 사우디, 카타르가 대표적으로 미국 말 안 듣는 두 나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국한테 기회가 왔다 그러면서 방산 수출을 하러 간 건데 이번에 이 저기 LNG 선박이라든가 네옴시티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미끼 상품입니다. 예. 이건 원래 있던 거고 내년에 체결해도 되고 아무 문제 없고 급하지도 않아요. 진짜 왜 급하게 윤 대통령을 오라 그랬냐?
무기 공급이 급해진 거예요. 아시다시피 최근에 예멘 반군이 드론을 날렸다가 그 미 구축함이 지중해에서 3대를 요격했습니다. 그런데 3년 전 일을 보자고. 그때 후티 반군이 드론을 날려가지고 이스라엘 정유시설에 폭파시켰다고. 그러고 나서 사우디가 완전히 기절을 했죠. 근데 이번에 중동에서 저 사태가 일어나니까 굉장히 무기 거래가 급해졌는데 이때 한국이 갖고 있는 청궁, 지대공 요격 무기를 급히 요구하는 겁니다. 이걸 갖다가 이제 사우디하고 카타르에 공급을 해주는 문제를 이걸 긴급히 협의해, 긴급 안건으로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번 순방의 핵심 최대 의제는 무기 거래고 이게 지금 중동 사태와 관련이 있고 그리고 미안하지만 이 카타르가 친하마스 쪽으로 돌아섰다. 이거 분명히 이거 엄중하게 우리가 따져야 될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무기 거래를 그렇게 긴급하게 기묘하게 지금 요구를 하면서 실제 내역은 또 공개하지 말아달라는 게 사우디와 카타르의 요구사항입니다. 왜냐? 중동의 아랍 국가들이 이걸 어떻게 바라볼지가 걱정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무기 거래는 팩트입니까? 팩트입니다. 팩트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조심조심해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수량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업사원 1호 이 얘기를 대통령이 하는 데는 3가지예요. 방산, 원전, 인프라 3가지를 해서 본인이 200억 달러 수출 달성하겠다 그랬는데 지금 170달러까지 온 거예요. 170억 달러까지. 조금만 땡기면 200억 달러 달성되는 거예요. 이 영업사원 1호 이제 막 터뜨릴 수 있는 거예요. 아니 말씀 듣다 보니까 걱정이 되는데 카타르하고 무기 수출 계약을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카타르는 하마스를 지지하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하고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지금 미국의 외교 실패의 대표적인 사례를 카타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복잡하게 엮이는데 자, 사우디 카타르 입장에서는 미국이 이제 무기 안 팔어. 유럽도 안 팔어. 러시아, 중국 거 살 수도 없어. 한국이 제일 적임자야. 이렇게 흘러간 거예요. 미국하고 멀어지니까. 그리고 이스라엘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마스 본부가 카타르에 있습니다. 하마스 지도자들 거기가 있어요. 아시다시피 하마스는 네트워크입니다. 자꾸 무장 정파, 무장 단체 이라는데 하마스는 무장 조직이면서 이데올로기고 네트워크예요. 그 하마스의 헤드쿼터가 지금 카타르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저도 하마스에 대해서도 팔레스타인 문제를 우리가 볼 때 팔레스타인을 지지하지 하마스를 지지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그거는 분별력 있게 봐야 돼요. 나는 팔레스타인의 어떤 주민의 자유와 그 사람들의 생존권을 옹호하지 하마스를 옹호하지 않아요, 저는. 그런데 카타르는 달라요. 거기에 하마스 본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무기 거래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한테 민감한 문제인가. 이걸 서방에서도 이 민감한 문제를 처리하지 못해 끙끙대는데 우리가 이제 돈 번다고 영업사원 1호라 그러니까 저질러 버린다? 이거 어떻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김종대 의원님 보시기에 이번에 사우디 카타르 순방은 미뤘거나 취소했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중동 사태가 국제협력에 의해서 평화회담이 열리고 중동의 안보를 위한 어떤 아랍과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의 안보를 위한 평화회담 정도는 열렸어야 됐다. 그리고 그게 지금 더 급하다. 그런데 미국은 그거 할 생각 안 하고 이스라엘에 무기 공급할 생각만 하고 있다. 왜 요때 가냐? 그리고 오늘 언론에 다 나왔죠. 미 국무부의 젊은 외교관이 미 국무부 군축국에서 10년을 근무하던 그 젊은 촉망받는 엘리트 외교관이 미국의 무분별할 이스라엘 무기 지원에 정식 항의하며 사표를 내던졌다고 워싱턴 포스트에 나왔고 그 사람이 직접 워싱턴 포스트에 기고를 했어요. 그 내용을 보면은 이게 단순히 하마스하고 긴급한 그 군사 무기를 이스라엘에 지원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에 달래는 건 모든 걸 다 준다고 바이든이 하고 있다. 예. 나는 내가 이 정책에 참여한 그 결과로 이스라엘에 간 무기가 무고한 민간인을 살상하는 데 동원되는 걸 동의할 수 없다. 그래서 젊은 외교관이 나 오늘부로 국무부에 협조 못한다 하고 사표를 내고 그 입장문을 워싱턴 포스트에 게재했단 말이에요. 지금 이 무기에 관한 문제는
영업사원 1호 이런 사람들이 할 얘기가 아니라 고도의 정치 행위고 그걸 통해서 대한민국 국익에 대한 장기적이고 신중한 안목으로 가야 될 사안인 겁니다, 이게. 그리고 어떤 대통령이 무기 팔러 다닙니까? 그거는 저 트럼프나 했던 짓이지. 스파이들이 나는 거죠. 그런 것들은 무기 시장은 블랙마켓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조용하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떠벌리고 막 축배를 올리고 이게 국가의 품격에 맞는 얘기예요, 이게. 이 외교는 또 어려운 부분인데 뭘 좀 알고 해야 될 텐데 그런 생각이 드는군요. 김종대 의원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거는 국방부 장관이나 방위사업청장 정도 보내면 됐지. 그리고 대통령실에서는 이 전후의 효과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NSC 회의를 열어 검토해야지. 뭐 대통령이 그래 방위사업청장이 할 일을 합니까 그래. 해외 순방 기록 많이 달성한 거 이런 것도 기네스북 올리고 그러나요? 그거 뭐 올린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리고 그때는 다음 달에 만난 또 거고. 나가요. 또 나가죠. 에이펙 있잖아요. 에이펙. 이 샌프란시스코에 11월에서 에이펙 열리잖아요. 또 나가요. 오자마자 나가야 돼요. 오자마자. 그때는 성과를 거두겠죠. 그때는 미중 정상이 다 올 걸로 지금 예상되기 때문에 사실은 그 앞에 가서 대한민국의 당당한 외교가 과연 그리고 국제 공공재 평화를 위한 우리 저기 어떤 그 품격 높은 외교가 나오냐 그랬는데 이번 건은 천민 자본주의 외교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그래요? 자꾸 예. 나오는데 시간이 다 됐어요. 네. 예, 김종대 레이더 김종대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지는 박시동의 경제본색 많은 시청 바랍니다. 저는 내일 오전 10시 5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국민 앵커 백운기 정확한 분석 날카로운 시각 백운기가 하면 다르다.